초기 정신병리 이론은 모든 정신병리 밑바닥에 억압된 나쁜 대상들에 대한 애착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의 이러한 이론은 많은 임상치료와 분석기술에 도움을 주었다. 정신병리에 대한 그의 후기 이론은 프로이트가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던 증상을 훌륭하게 설명해 주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페어 베어는 자신의 동기 이론이 고전적 욕동 이론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정신병리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자기 패배적인 성격일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과 패배는 환자의 삶의 구조가 되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정신병리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반복해서 무심하거나 가학적인 대상을 연인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그들의 무심한 고통을 자극하는 심각증정 환자, 초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했던 박탈 경험 때문에 고통받는 우울증 환자, 또는 성인이 된 후까지 원초적 유아기의 공포를 유지하는 분열증 환자에게도 자기 패배적인 특성은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욕동 이론은 삶에서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자기 패배적인 유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욕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쾌락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며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고통을 반복하고 쾌락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쾌락 원리의 기초 위에서 움직인다면 그들은 왜 불쾌한 경험과 초기 아동기 불행을 버리지 못하고 성인의 삶에서 반복하는 것일까? 페어 베언이 말하듯 신경증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끈질기게 매달린다. 프로이트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현실을 반복 강박이라고 개념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쾌락 원리의 틀 안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병리적인 고통은 금지된 원망들의 처벌을 나타내며 그것은 또한 원래 쾌락적인 것이다. 리비도는 생애 전체에 걸쳐서 고통을 주는 사랑의 진부한 표현들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는 쾌락 원리의 틀 안에서 반복 강박을 설명한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1920년 그는 고통스러운 초기 경험의 반복이 쾌락 원리 때문이 아니라 죽음 본능 때문에 생긴 정신적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보시면 쾌락 원리를 가지고 프로이드가 굉장히 메소키스틱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쾌락 원리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정신병리, 특히 반복 강박이라는 측면들을 잘 설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1920년대 가면서 죽음 본능이라는 이론으로 자기 이론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의 이론들 여러분이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면서도 그건 맞는 거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우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메소키스틱하게 우리를 처벌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프로이드도 납득이 잘 안 가면서도 애를 써서 설명하다가 나중에 바꾼 이론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본인한테 너무 탓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페어는 리비도를 대상 추구적으로 보는 자신의 이론이 정신병리의 반복되는 강박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아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접촉이다. 여기서 접촉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칸택이라는 말로 나와요. 칸택?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정신분석에서 칸택 펑션이라는 말 쓰죠. 접촉 원리라고 하는 게 내담자가 컨택할 때만 안전하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자유스럽게 내담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내담자로서 컨택이 없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을 그냥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저항이 올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컨택 펑션이라는 개념 속에 컨택이라는 것이 어쩌면 서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이 아니라 누군가와 접촉하고 싶다는 얘기. 이 컨택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초기에 부모들이 이 컨택을, 아이가 원하는 컨택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접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도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접촉이 내담자에게 적합한 접촉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접촉은 굉장히 침해적인 접촉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침해적이 되지 않고 임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여기서 어떤 폐업연의 얘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아동은 타자를 필요로 한다. 만약 아동이 타자를 즐겁게 사용하고 그와 기쁘게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아동은 유쾌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의 접촉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아동은 보다 즐거운 경험들 때문에 부모를 버리지 않는다. 아동은 부모를 필요로 하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약적인 형태로 통합한다. 페어베어는 아동이 보상적인 내적 대상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측면을 보호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아동이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부모와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의 리비도적 자아가 흥분시키는 대상에 집요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수록 아동은 끊임없이 약속을 남발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는 내적 부모에게 매달린다. 아동은 자신이 그러한 내적 대상들로부터 분리된다면 그때부터 자신은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가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나쁜 대상에 집착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충동이라고 하는 게 왜 정신병이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내담자는 반복할 것이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어떤 증상이 계속해서 또 해소되지 않고 드러나는 것, 어느 쪽의 증상을 해소하면 또 다른 증상이 드러나고 해서 계속해서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나는 게 무엇 때문일까 하는 얘기인데, 아마 1944년에 페어벤이 쓴 중요한 논문이 엔도사이킥 스트럭처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거기에 도표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옛날 우리 페어벤 공부할 때 이 도표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센트럴 이고가 있고, 그리고 인터널 세버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엔티리비디널 이고, 그리고 리젝팅 아브젝트, 이렇게 그림을 그려 있고, 다음에 리비디널 이고가 있고, 또 하나는 exciting object라고 해서 EO라고. 그래서 CE는 central ego, 그리고 IS는 internal saboteur, 그리고 rejecting object, 또 하나는 libidinal ego, 그리고 exciting object. 이 사이가 도표로 보면 어떤 게 되어 있냐면 central ego하고 libidinal ego나 anti-libidinal ego 사이에가 공격성이 있어요. aggression,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비디널 이고거나 엔티리비디널 이고거나 결국은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죠.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을 센트럴 이고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플리팅 오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압하고 분열시켰는데 센트럴 이고로부터 분열돼 나온 이런 다른 이고들이죠. 어쩌면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리비디널 이고와 엔티 리비디널 이고는 누구하고 리비디널 관계를 갖냐면 여기서 리비디널 이고는 유혹하는 대상과 리비디널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거기서 그 사이에 리비도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쁜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과 유혹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두 유혹하는 대상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이 둘 사이가 리비도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유혹하면서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끊임없이 헛된 희망만 주는 이 대상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이 두 사이가 리비도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애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랑관계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엔티리비디널 이고도 누구하고 사랑관계에 있냐면 리젝팅 아버지, 거절하는 대상을 오히려 사랑해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나쁜 대상에게 매여있는 이 마음들이 페어벤이 봤던 이 정신병의 아주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대상들이 외부 현실 대상에 대한 외부 현실 대상의 나쁜 것, 실제 부모가 자기를 유혹하고 또 거절하는 대상인데 이걸 부모하고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내면화시켜서 자기 안에 부모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 내면화된 내적 대상을 통제하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만족시킬 줄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고 결국은 상처받아서 자기를 버리는 그 부모를 또 버리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 끝까지 매여있는 마음. 이런 우리의 나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게 결국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쁜 대상에 우리의 이고가 쪼개져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센츄럴 이고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고를 하나의 원으로 생각한다면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마음 속에 일부가 패어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쁜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쁨의 질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분열되는 이고의 부분이 훨씬 영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신병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센츄럴 이고만이 외부 현실을 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부분적인 이고들, 아까 얘기한 리비디널 이고나 엔티리비디널 이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이 마음들은 오직 나쁜 대상에게만 매여있지 현실 대상들하고 딜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나쁜 대상에게 꽁꽁 묶여있는 이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병리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실로부터 철수해버리는 부분들이죠. 이게 센트럴 이고가 점점 들게 되면 결국은 현실 대상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도표로 그려놨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시면 하나는 화살표는 공격성이에요. 또 하나는 리비도는 두 줄로 그어져 있는데 이 리비도가 나쁜 대상과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 사이에 아주 강렬하게 집착되어 있다. 이게 반복 충동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의 내적 대상 관계를 통해서 반복 충동을 설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교수님 너무 지나치게 무의식적이라 아무리 의식으로 이해를 한데도 이게 행동하는 전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식을 하고 알아차렸다고 해서도 행동이 바뀌었다는 게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킹 트루가 굉장히 오래 필요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에 걸쳐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완전하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 문제죠. 우리가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은 우리가 다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지만 정도 문제죠. 거기에 온전하게 매여버리느냐, 얼마나 자의스러우냐의 정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걸 덜 하려고 하고 의식화를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치유의 방향이 좀 실리지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게 치료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실에서의 관계가 불만스러울수록 아동은 끊임없이 약속을 담당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는 내적 부모에게 매달린다.
아동은 자신이 그러한 내적 대상들로부터 분리된다면 그때부터 자신은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환자의 병리적 고통은 그가 나쁜 내적 대상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서 그리고 그 나쁜 내적 대상들을 외부로 투사하는 데서 비롯된다. 환자들은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박탈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거나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의 내면의 박탈자의 모습을 투사한다. 흥분시키는 대상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비례도적 자아의 갈망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는 자신의 삶에서 실패를 반복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흥분시키는 대상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는 성공을 자신의 리비도적 자아가 더 이상 흥분시키는 대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내면적 유대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한다. 우울증과 공포와 호망감은 자아가 내사된 나쁜 대상들과 동일시되어 있다는 증거다. 현실의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아동은 부모의 나쁜 측면을 내사한다. 그에 따라 정신병리가 형성되고 과거의 고통이 반복되며 타자들과의 파괴적인 관계 형태가 되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고통과 자기 폐쇄적 관계들 밑바닥에 내면화된 대상들에 대한 애착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슬픔과 고통과 폐괴를 재창조하는 것은 이들 나쁜 대상에 대한 헌신 때문이다. 환자들은 나쁜 내적 대상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것은 환자의 삶의 건설적인 변화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분석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보완할게. 내면화된 거기야 중요한 것은 고통과 자기 폐배적 관계들 밑바닥에 내면화된 대상들에 대한 애착이 놓여 있다는 점. 번역된 중에 조금 강조가 된 부분이 원문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ancient internal attachments and allegiances to early significant others.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그 아주 초기에 내적인 애착, 무엇에 대한 애착이냐면 초기에 중요한 대상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애착과 충성,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대상들의 애착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했는데 그 속에는 내면적인 대상이라는 건 어떤 내면 대상이냐면 초기 대상들이에요. 초기에 아주 중요했던 대상들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애착, 그러니까 아주 ancient internal attachment, 아주 초기에 경험했던 그래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초기에 중요한 대상들에 대해서 그 아주 초기에 결국 내적 대상들에 대한 어태치먼트일 텐데 거기에 대한 얼리지언시스라고 하는 거가 충성이라고 하는 거. 결국 나쁜 대상, 초기 대상이 결국 내면화되면서 나쁜 초기 대상하고 관계에서 경험했던 실망스러운 부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이에게 내적 대상화하면서 그 내적 대상들, 그 초기 대상이 바로 내적 대상화했다는 이 내적 대상에 대한 강렬한 어태치먼트하고 충성이라고. 이 충성이라는 용어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흥분시키는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유혹하는 대상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결국 그 상태를 반복한다는 얘기. 그래서 실제 임상적으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자기가 성공해버리면 자기의 내적 대상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적 대상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나쁜 대상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심리 내적으로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